고맙습니다. 박상등 위원장님 아주 좋은 의견 주셨고 또 플로어에서도 아주 좋은 의견 같이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원자력 발전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장문희 넥스포 위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장문희 위원님은 미국 MIT에서 학위를 받으셨고 한국 원자력 학회 학회장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포항공대 겸직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장문희 위원님의 발표를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퇴직 이후 2017년도에 연구원 퇴직하고 이렇게 많은 청중 앞에서 발언하는 건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기도. 물론 중간에 패널 토론 같은 건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박 박사님께 제가 이건 어떤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발표하시면서 여기 있는 청중들 꾸짖으니까 청중들이 질문을 못하죠. 또 꾸지름 들을까 봐. 좀 엔카리지 해주고. 그리고 우리 박상덕 박사님 머리가 굉장히 하얗잖아요. 숱이 많은데. 저렇게 마음 고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서로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니까 딱 시작이네요.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굉장히 쉽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몇 가지 서브젝트에 대해서는 제가 퇴직 이후에 나름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보면서 정리하고 또 생각하고 나름 조금 좀 스스로 크리티사이즈 해보고 한 것들을 쭉 한번 모아봤는데요. 이게 제가 바깥에 나갔을 때는 비원자력하고 이야기할 때는 많이 싸웁니다. 저도 고집이 있으니 많이 싸우는데 항상 좋은 것을만으로 포장할 수는 없잖아요. 안에는 조금 곪거나 조금 필요한 수술이 필요하거나 또는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내부에서 계속 눌러놓고 감춰둬서는 이게 같이 살아가기 힘들겠다. 그걸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생명을 유지하려면은 그런 이슈거리나 문제거리는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 치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지속 가능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어떤 분들한테 의미심장하게 들리고 어떤 분들한테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거든요. 물론 유엔에서도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과연 지속 가능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봤습니다. 지속 가능이라는 거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적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전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이라는 게 뭔가 가격도 있을 거고 환경 문제, 그다음에 안전성 문제, 그다음에 스테빌리티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앞에 생각하는 가장 이게 우선 싸야 되겠다. 비싸서는 안 되겠다. 비싸서 높은 가격의 물건이 오랫동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 가격이 사야 하는 게 가장 첫째 조건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적 의미보다는 현실적인 의미에서 지속 가능이라는 걸 생각해보고 어떤 문제나 어떤 이슈가 원자력이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 젊은 분들은 아마 왼쪽 위에 있는 사진 모를 거예요. 이게 6.25 전쟁 끝난 광화문 사진입니다. 오른쪽 밑에는 너무나 잘 알죠. 좀 이게 지금 스크린이 좀 어두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밝게 나오면은 휘황찬란한 그런 서울 야경입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 여기 보면은 관솔불이라고 있어요. 관솔과 호롱 모르는 분들 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관솔불은 소나무에 송진이 모여 있는 게 관솔이에요. 석유가 없는 시골에서는 불을 밝히는데 관솔을 쓰고 그보다 조금 더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석유를 사고 가서 호롱불을 켰습니다. 등잔 밑에 어둡다는 말이 호롱을 얹어놓는 부분이 등잔이에요. 당연히 거기는 그 밑에 그림자가 지니까 어렵죠. 그게 호롱불입니다. 그때는 우리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저렇게 화려하다는 거 한번 보여봤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새로운 원자력 시대가 부활했습니다. Resurrection, Revival입니다. 그 계기가 된 게 몇 가지 모멘트가 있었겠지만 그중에 저는 볼 때 두바이의 COP28, 유럽 원자력 정상회의, 특히 EU의 그 그린 텍사노미가 큰 이슈가 아니었는데 거기에다가 부채질을 해준, 부활을 위해 부채질을 해준 것이 텍사노미에 연결돼서 이제는 파이낸싱이 가능해진 거예요. 옛날에 도쿄의 COP3인가요? 거기서는 특히 월드뱅크 세계은행이 우리는 원자력에 투자하지 않겠다. 이유가 두 가지. 원자력이 싫고 원자력에 투자, 원자력이 그 당시 상당히 인기를 끌을 때 원자력에 투자하면은 신재생 쪽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진다. 그런데 미래 시장을 봤을 때는 원자력보다 신재생이 크다. 그래서 월드뱅크에서는 지금도 원자력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시대가 부활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탈원전했던 유럽에서 이 부활의 신호탄이 터졌죠. 잘합니다. 이제 에너지 안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당연히 그쪽에서는 탈탄소를 가장 먼저 주장하는 게 유럽이에요. 굉장히 엄격하죠. 탄소세 받는데 유럽이 미국보다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만큼 탄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게 유럽이었고, 그런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뭔가 생각이 이상해요. 머리가 치매가 걸렸는지 생각이 이상해서 탈원전 갔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근데 에너지원이 리소스가 지속 가능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조건은 크게 거시적인 마크로스코픽한 조건과 마이크로스코픽한 조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큰 원은 에너지 안보, 자원 접근성, 환경 영향성은 저는 거시적인 조건이다. 그리고 각 거시 조건에 꼭 저렇게 매치가 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인터카플도 될 수 있습니다. 기술성, 가덕성, 경제성, 안전성, 친환경성 이런 거는 좀 미시적 컨디션 아닌가. 이런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fully 만족한다면 그건 완벽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원자는 에너지 리소스는 어떤 거는 잘 만족하지만 어떤 건 또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에너지원별 그 발전량이나 에너지원별 정산단가, 발전량과 경제성인데 그런 걸 놓고 지금 거시적, 미시적 조건을 놓고 가장 대표적인 위에 있는 에너지 소스, 리소스 네 가지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발전원 소스입니다.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어떤 부분은 정량적인 평가가 있고 어떤 부분은 대부분 정성적인 평가인데 동그라미 삼각표, 꽃표 하로 표시로 하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표는 아마 보시는 분들,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자료는 제가 2015년 우리 이종호 박사님이 옛날 한수원에 그쪽 처장, 전무, 본부장 하실 때 제가 얻은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원자력은 준조세에 해당하는 부담을 굉장히 많이 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별도 산정의 안전규제비, 원자력 보험, 사후 처리비, 그리고 전력 생산하고 관련해서 기금, 연구개발 R&D 기금, 지역형인적 사업비, 지역 자원 시설세. 그런데 원자력계에서는 반원자력계에서 뭔가 이런 부분이 특히 원전 해체 비용이나 사용 해결료 비용이 적립되지 않았다,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가가 싸다, 발전 단가가 싸다 이렇게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저는 원자력계에서 아니야, 이 표봐 라고 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플러스하면 신재생에 대해서는 적어주죠. 보조비, 보조금 주만 차이가 더 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담을 해도, 준조세 성격의 부담을 해도 싸다 하는 걸 저는 주장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게 이유가 아마 제가 생각한 데는
해체 비용 원전 1기당 뭐 8천억, 9천억 해체하면 저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그거 갖고 어떻게 해체? 아주 그건 뭐 몇 배 들어갈 거야. 이런 말을 듣기 싫어서 숫자를 오픈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게 뭐 주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저는 이 자료들 좀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불행히 2015년도에 제가 한수원에서 이 자료를 얻었습니다만, 준조서에서 얻었습니다만, 최근에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더니 좀 난감한 그 반응이 있더라고. 그래서 뭐 크게 안 바뀌었을 거다 하고 생각하고 다시 이 표를 소개했습니다. 그럼 이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그런 이슈들을, 뭐 그게 작은 이슈가 되든 큰 이슈가 되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한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중에 한 6가지. 안전성과 경제성은 제가 뺐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토의를 했고 모든 것이 정량적으로 잘 풀어분됐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이 6가지를 하는데, 이 자료를 발표용으로 제출하기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여기 있는 말이 맞았어요. 그런데 최근 며칠 사이에 바뀐 게 고준입 1번, 그다음에 2번 조금, 4번, 이게 막 갑자기 급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이 원자력 발전의 사회성 관점에서 보고 있으면은 국민 대중들은 생각하는 대중들이 생각하는 사회성에 대해서 원자력계는 어떻게 받을 건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대중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거시적 요건, 미시적 요건에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가장 관심 있는 요건 2가지입니다. 미시적 조건, 즉 안전성과 경제성이에요. 나머지 조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원자력에 대해서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그 지속가능 조건과 관련해서 안전성은 그 사람들의 삶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절대적인 가치로 봅니다. 그런데 경제성은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까? 내 삶이 조금 더 이렇게 풍족할까? 하는 삶의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상대적인 가치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2가지에 그 대한 일반 사회에 보는 사회성이 이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서로 물립니다. 보시면은 사회성은 사회적이나 정서적인 감성이에요. 그게 영향이 기술적,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유의 영향보다 훨씬 더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그 영향은, 기술성은 안전성과 경제성에 또 영향을 주죠. 그런데 그 안전성과 경제성은 다시 사회성에 영향을 주고 다른 채바퀴 돕니다. 이게 자원 접근성이다, 친환경성이다, 뭐 액세서빌리티, 어포더빌리티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지금 한 몇 가지 주제를 봅시다. 우선 첫 번째, 고준입 방편물입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이게 중간표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사용을 해결로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2015년도에 그때 시작하면은 2051년에는 방패장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면 아니야, 너들끼리 했잖아, 당사자들 빼놓고 너희들 한 게 안 맞아, 다시 보자. 그래서 재검토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약 2년간 활동을 했는데 달라진 게 딱 시차적으로 1년 더 연장됩니다. Y연도에 출발하면은 끝나는 게, 운영하는 게 위의 표에 비해서 1년 차이가 나요. 그게 이 사람들이 2년간 본 결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는, 2번째 표에서는 재검토위원회에서 이걸 만들면서 방패장을 만들려면은 법으로 규정을 해라, 입법화를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다행스럽게 지난달 말에 27일 날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으니까 만들어졌는데, 그다음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불거지는 거죠.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안이 쭉 있습니다. 결국은 4대1로 4명에 1명을 못 이긴 거죠. 물론 초기 아까 뭐 이현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타협하고 우선 급한 거 보내놓고 나중에
23대에 가서 여야 쪽수가 바뀌면 이것도 바꿀 수 있지 않겠냐 하는 희망적인 상황도 있을 겁니다. 지금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어쨌든 김성환 의원꼴로 합의를 보면서 여당 쪽에서 걸었던 조건, 상황이 바뀌면 그 바뀐 상황을 반영해서 수정할 수 있다 하는 문익기를 싹 지우개로 지워버렸죠.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개인 생각이 월성은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이미 바깥에 부진의 건식 저장 맥스터가 거의 꽉 차버려 다시 요만 추가하기는 어렵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한빛, 한울, 새울, 고리는 바깥에 초기 설계 수명만큼의 건식 저장 시설을 만들고 다 옮기면 안에 있던 임시 저장 시설은 비잖아요. 그러면 설계 수명만큼 더 운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건 더 정밀하게 분석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처분장이 만들어지면은 어쨌든 이와 같은 처분하는 기술은 뭐 아주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의 뭐 90% 이상 기술 확보는 되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정책 특별법이 되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되지는 않더라. 그리고 이 법이 아까 그 표에서 본 2050년, 51년보다 또 10년이 늦어졌어요. 중간 저장은 2050년 전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최종 처분장은 2060년 전에 하도록 하자. 전이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그럴 수 없다. 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자력 발전소가 지속 가능하려면 연료가 있어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연료가 없잖아요. 연료 전부 사옵니다. 근데 지금 원전이 부활로 접어들고 SMR이라는 새로운 타입의 원자로가 뭐 우죽순처럼 솟아나면은 거기에 필요한 연료는 어떻게 구할 거예요? 그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행스럽게 한수원에서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 다 앞으로 뭐 10년, 20년 동안 설 연료가 다 확보되어 있다. 그래서 뭐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알 수 없는데, 최근 뉴스가 미국의 저농축 우라늄 공급 회사 센트루스하고 한수원하고 계약해서 10년간 저농축 우라늄을 공급받을 수 있게끔 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 또 개인적인 생각은 조건이 붙었어요. 센트루스가 지금 갖고 있는 커패시티를 성공적으로 2028년까지 성공적으로 확장하면은 30년부터 10년간 한수원한테 공급해 주마. 그리고 또 한수원은 센트루스와 수의 계약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산업의 계약 시스템은 최저가 계약 시스템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저농축 우라늄 들어오는 게 약 5%밖에 안 되지만, 그 이유가 국제 입찰을 해서 가장 싸게 들어오는 그 나라의 걸 제가 사줘야 되는 게 우리 법이에요. 그런데 센트루스하고 수의 계약을 한다? 나중에 또 우리 황 변호사님 여기 계시지만 이게 나중에 배임 문제에 걸리지 않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저농축 연료 문제가 확보되지 않으면은 방패장이 없어서 임시저장이 가득 차면 운전 못하는 것처럼 또 같은 문제가 걸릴 수 있다 하는 생각이고요. 이거 뭐 미스매치라는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는 자원 외교하는데 맨날 또 정권만 바뀌면 두드려 맞는데, 그래도 누군가 아마 철갑을 쓰든지 한번 맞을 죽을 각오를 하고 자원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센트루스에서 우리가 좀 더 투자하고, 오라클에도 좀 유ren코도 투자해서 지분을 갖자. 물론 쉽게 안 주겠죠. 그렇지만 그 정도 위험이나 어려움을 무릅쓰고 해야 하는 노력이 원자력계에서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게. 일단 부지 문제입니다. 지금 그 11차 정기본이 확정되었으니까 대형 원전 2기 APR 1402기 어디다 지을 거예요? SMR은 그래서 뭐 이게 뭐 특별분산법에 의해서 필요한 수요가 있는 곳에 짓는다 하고 하니까 뭐 부지는 많다고 보고 있겠죠. 뭐 폐지 문을 닫는 석탄 화력 발전소나 뭐 어디에 지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럼 대용원전 어디다 지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약 한 몇 개월 전에 세울 원전을 가봤더니 그때 전 미국 원자력 학회장이 와서 같이 안내를 하면서 갔더니 세울 원전에서 제가 물었어요. 지금 우리가 2기, 3기 새로운 이제 전기 보내서 이야기하는데 어디다 지을 거예요? 물었더니 아주 재미있는 대답하더라고요. 지금 고리 쪽에서 연수원 부지에 한 2기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쪽에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대요. 그리고 세울 원전 쪽에서도 세울 사이트에도 지어달라는데 세울은 지금 울산의 지역 경계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뭐 정기본에 따르면 뭐 영덕 재지정을 한다, 삼척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부지가 없으면 뭐 어디다 지을 거예요? 내 손바닥 위에 발전소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 그 과거의 부지 역사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데 지방지 서천일보라는 지방지에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박정희 정부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까지 그동안 부지가 어떻게 지정되고 어떻게 해지되어 있는지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없앤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YS까지는 그나마 참 어려움을 무릅쓰고 좀 많은 그 곤혹을 당하면서도 유지했었는데 DJ에 와서는 삼척 제외하고는 다 지워버렸어요. 지우개로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다음 신규 건설 부지는 이제 문제예요. 결국은 지방을 그 지역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는 과감하게 여기가 희망이 있다. 지역이 원하면은 그 바운드를 치고 바깥은 어떤 의견을 무시하든 무시해버리고 지역과 지자체하고 협상을 해서 부지를 정하고 그 대신에 반대급부를 충분히 줘야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개인별로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크게 당한 행정가가 있습니다. 윤진식 장관이 산업부 장관 할 때 부안 사태 났잖아요. 그때 윤진식 장관이 부안에 내려가서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여기서 우리 중조준이 방패장을 해주면은 각 가호당, 호당 얼마씩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개인한테 줄 수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윤진식 장관 물러서고 부안 사태 난 겁니다. 그건 뭐 어쨌든 지역적인 이슈를 접근해서 철저하게 지역 내에서 협상을 해라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에 만들면 지역이 확정되면 원자력 발전소 건설할 수 있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전문가 영역 뺀 나머지 일자리 적어도 전 70-80%는 지역한테 줘라. 뭐 조금 클래스 그러니까 퀄리티 직업의 퀄리티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무시하고 뭐 경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나오면 새로이 창출되는 직업에 대해서 잡에 대해서 한 70-80%는 지역에 주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뭐 법에 있는 원자력 발전 시설세 그다음 뭐 기여금 이거는 당연히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그 지역에 정해지면은 그 지역의 인구가 유입되고 그러면 소멸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서는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송전방 이 부분은 이미 뭐 또 며칠 전에 법을 통과했으니까 지금 여기 표에 보시면은 북단진 신탕정 저거 150개월 걸려서 이제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저 끝에 동해안 신가평 500kV 하이볼테이지 직류 DC, HVDC 아직도 걸리는데 그게 건립들 중에 또 하나가 누굽니까? 하남시 시장이 누굽니까? 전 한국당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저와 같이 어려움이 있다. 특히 용인에 있는 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삼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거기는 국가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하고 일반 산업단지의 차이가요.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용수와 전기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용인에 바로 그 옆에 있는 SK의 반도체 단지는 일반 산업단지예요. 거기는 SK가 스스로 전기와 용수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럼 국가산단과 일반 산단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용인에 있는 삼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전기는 자기들이 LNG
가스 발전소를 지어서 3기가와트 쓰고, 그리고 동해안 원자력 전기 끌어오겠고, 나중에는 서해안 재생에너지 끌어오겠다 하는데, 글쎄 뭐 그게 쉽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왼쪽은 우리나라 발전소 분포 현황이고요. 오른쪽은 저 전력망입니다. 저기 특히 그 경기도하고 강원도 걸쳐서 지그재그로 있는 저게 이제 500kV HVDC입니다. 전력망 확보에서 제가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인데 이번 법에도 이게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앞으로 정부가 하지 말고, 물론 한전이 하기는 힘드니까 정부가 하는 건 맞는데, 정부가 모든 걸 다 하지 말고 전력망도 비즈니스가 되고 장사가 되는 아이템이니까 민간한테 맡겨라. 토지 확보하고 전선 깔고 송전탑 세우고 지중화를 해서 어떻게 하든 민간한테 민자 고속도로 만들듯이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득을 그쪽에서 갖게 하면은 뭔가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가 오래전부터 한번 생각해 봤는데,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새로 나오는 고속도로나 뭐 KTX 라인 깔아서 그 밑에 지중화해서 뭐 고압선 깔면 되지 않겠나 하는 것도 제 생각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뭐 저기 분산전환 특별법 선언 이런 방법들도 있을 거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계속 운전에 대해서는 뭐 다들 많이 논의하고 이야기했으니까 오늘 생략하는데, 다만 하나 우리가 꼭 염두에 되는 것은 계속 운전은 두 가지를 보정을 합니다. 첫째, 원안위가 해보니까 이거 계속 운전해도 괜찮다, 안전하다, 안전성을 보증받고, 그 다음 주에 장사꾼이 손해보면서 장사하는 법이 있습니까? 한수원이 계속 운전하는 것은 그걸 발전소를 계속 운영하니까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경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운전을 한다는 것은 안전은 국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보장을 했고, 경제성 측면은 운영자가 이득이 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즉 계속 운전의 의미는 안전성과 경제성은 확보가 된다, 보정이 된다는, 그래서 우리한테 확신을 줄 수 있는 문제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일반 대중한테 확신을 시켜줘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상덕 박사님 발표 자료도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하루에도 조령 모개 아침에 했다가 저녁에 바꾸고 시근하고 말 바꾸는 사람이 했지만, 어쨌든 지난번 지자체장 선거할 때 이 모 씨가 이야기했잖아요. 뭐 계속 운전 좋지 않느냐. 근데 또 말은 바꾸긴 했지만, 근데 문제가 이제 규제가 너무 터프한 것 같아요. 우리가 10년의 계속 운전을 허락을 받으면, 자세히 보시면 5년 전까지 뭘 해라, 1년 반 전까지 뭐 해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운전 허가 받자마자 또 바로 그 다음 계속 운전 허가를 서류 준비해야 돼요. 그 10년이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물론 한수원이나 뭐 여러 전문가들이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계속 운전 허가 받자마자 바로 또 다음 계속 운전 허가 서류 신청을 해야 되는데, 기간이 짧아서 결국은 발전소를 스탑시켜야 하는 기간이 생긴다 하는 게 또 문제입니다. 전문 인력 확보, 뭐 이제 나이 들고 하니까 다 여기 많은 분들이 퇴직했지만, 지금 저출생, 노령화. 근데 경험 있는 사람은 나이 되면 뭐 60대기 전에 나가라. 그럼 어디 가서 사람 구합니까? 그래서 저는 퇴직 연령 연장하고, 퇴직하신 분들 계약직으로 좀 더 연장해서 쓰고, 그거는 가장 단계적이고 초보적인 문제고요. 앞으로 원자력이 지속 가능하다 보면 학교에서부터 기초전문의를 키워야죠. 그런데 기초전문의를 키우는데 지금 각 대학교, 원자력을 가르치는 대학이 우리나라에서 많습니다. 그런데 풀 커리큘럼, 그러니까 웬만한 부분 다 커버하는 데는 서울대, 카이스트, 한양대밖에 없어요. 제주대학 가거나 조선대학 가면 특정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열수를 안전 부분을 공부하고 싶어도 강의가 개설이 안 돼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어떤 콘소시엄 형태로 운영하면서
조선대 학생이 서울대학 와서 열수육 안정 교육을 강의를 듣게 하고 학점을 주는 거예요. 단 졸업은 조선대 이름으로 졸업시키고 이 사람은 서울대학에서 이 부분의 강의를 받은 그럼 두 가지 덕이 있죠.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가 모교에서 받을 수 없는 전문 분야를 공부를 했고 산업계 입장에서는 그 사람도 이런 부분의 지식을 갖추게 될 거고 이렇게 해서 학교가 좀 컨트리뷰션하고 그다음 산업계에서도 이거 우리는 언제 몇 명 채용할지 몰라 하지 말고 조금 뭔가 지속 가능하게 좀 또는 사람들이 뭔가 저거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앞으로 5년 동안 이런 정도의 이런 분야에서 인력 수요가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해 준다면은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원자력 쪽에 좀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방금 이야기 드렸던 거고요. 이런 6가지를 제가 봤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왜 원자력이 지속 가능해야 하는 이유는 독일과 EU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지금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다시 원자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는데 지금 스페인도 바꾸고 이탈리아 바꾸고 제가 며칠 전에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2024년, 2025년 현재까지 GDP 순으로 15개국, 1, 2부터 15개국, 우리나라는 2024년이나 지금은 전부 12번째더라고요. 그런 15개국 중에 원자력이 없는 나라는 또는 탈원전을 했는 나라는 3개국이에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그런데 독일은 지금 가장 문제가 있고 호주는 처음부터 원자력 관심 없는데 이탈리아는 다시 이제 법으로 다시 통과시켰잖아요. 그럼 독일도 지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데도 재생에너지하고 너무 이렇게 악의 다툼을 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같이 대화를 하되 그런 국제적인 상황도 충분히 서로 이해할 수 있게끔 테이블에 놓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EU는 전체 대륙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하고 EU하고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데 독일이 탈원전하면서 전력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유럽에서 세계에서 찾고 있던 경제력 있는 국가, 산업을 이끌던 국가로서 위상이 이제 많이 떨어집니다. 요즘 프랑스하고 이렇게 전력 문제 싸우면은요, 독일이 많이 밀려요. 특히 덴마크하고 노르웨이 쪽에서는 나 독일에 전기 안 주겠다. 독일이 싼 전기를 구입해서 자기 나라를 거쳐가는 전력망을 통해 다른 나라로 또 팔아요.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덴마크나 노르웨이에서 싼 전기를 자꾸 끌어오니까 덴마크, 노르웨이 현지에서 전기 모자라 나우성이 발생해서 가격이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앞으로 독일로 전기 보내지 않겠다라는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봐야죠.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자력에 대해서는 비호감을 갖고 지금도 국민들은 그런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원자력 53개를 다 닫아놓고 그다음부터 가스를 수입을 합니다. 한때는 우리가 일본보다 가스를 더 많이 수입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 일본, 한국이에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탈원전 이후 5년간 무역 수지를 조사해 보니까 적자예요. 거기 에너지원 수입 때문에 그래야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 발전원별로에 있던 구성부는 2023년도에 만들어진 건데요. 며칠 전에 지난달에 2월 18일인가 일본 강요회의가 다시 에너지 기본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친재생 쪽으로 중심을 옮기되 2023년도 에너지 계획 기본계획에서는 원자력의 의존성을 줄여간다라고 표현했었는데 며칠 전에 발표한 거는 원자력 의존성을 줄인다 말은 싹 빼고 원자력으로 회귀할 수도 있다. 그래서 2040년에는 20%까지 올리겠다 하고 원자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을 강조하는 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에너지 리소스 여건이 가장 비슷한 데가 우리하고 프랑스예요. 그런데 맨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뭐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에너지 여건이 자연 환경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게 비교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일본은 완전 재가동 정책으로 가는데 새로이 짓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신규 건설 원전 허가를 받은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14개가 운전하고 있고 6개가 지금 계속 운전해도 좋다 하는 그런 허가를 받은 상태인데 일본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결론 낸 거는 국가를 지탱하는 데는 안보의 4가지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지금까지는 안보로 그러면 국방안보를 많이 생각해요. 국방안보, 기술안보. 기술안보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는 거죠. 경제안보, 에너지안보인데 여기서 에너지 없이는 나머지 안보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화 시절에는 이 안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꼬울고 싸우고 어두움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신냉전으로 가고 미국과 중국이 부닥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부닥치니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에너지였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없이는 탱크도 못 운전하고 컴퓨터도 못 돌리니까 기술 개발도 안 돌리고 그러니까 생산이 안 되거나 생산 품질이 상품의 품질이 나빠지니까 경제 안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에너지 안보가 가장 중요한 안보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자원 상황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큰 원자력 발전원에서 큰 원을 보면서 AI 산업 동력이나 경제 안보나 에너지 안보나 탄소 중립이 기여하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저렇게 잘하는 나라니까 기술이 저렇게 좋으니까 저 기술 우리가 사와서 사용해도 써도 되겠네. 즉 수출에 대한 컨트리뷰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한 이 원자력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에너지로 봐서 이 원자력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에너지원 중에서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측면에서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ESG를 잘 만족시키는 에너지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일 제 생각과 다르다면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어. 그러면은 그게 또 이슈가 될 수 있는가? 그렇게 그걸 바꾸어서 개선해서 개발해서 고쳐갖고 원자력이 ESG에 가장 부응하는 에너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은 또 여기 계신 원자력계의 책임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문희 위원님께서 또 원자력 발전의 지속 가능한 도전 과제 6가지를 포함해서 좋은 발표해 주셨습니다. 한 10분 동안 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플로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너무 잘 아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발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질문이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저 뒤에 우리 박 박사님. 박 박사, 예. 박 박사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균태 박사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맨 마지막 장 ESG 관련해서 사실 아주 우리 원자력에 딱 맞는 얘기거든요, 이게 ESG가. 그런데 실제로 ESG 관련해서 국가 활동하는 사람들은 원자력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경제, 재생에너지 하는 사람들이 저걸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ESG 평가할 때 원자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ESG 쪽으로 진출하는 좀 인력이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하는 코멘트를 드립니다. 예, 저도 그 문제는 항상 머릿속에 두고 아직 답은 못 냈는데요. 하나 이제 그 답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SK가
LNG 발전을 굉장히 주력하잖아요. 뭐 국가가 원자력 전기 공급 잘해 넣어주니까 자기가 살아남으려니까 뭐 그나마 LNG로 가는데, LNG가 ESG 쪽에서 보고 있으면은 상당히 그 점수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SK는 ESG를 지향하는 기업이라고 선전을 해요. 그러면서도 뒤로는 ESG에 역행하는, 뭐 역행까지는 안 되지만 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가스 발전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얼굴에 철판을 깔아서 뭐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용기 있게, 원자력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정보 공개 부분, 특히 가버넌스 쪽에 투명하지 않게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은 거리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스스로가 자각을 했으면은 바꾸고 고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 저 뒷자리 김균태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김균태입니다. 오늘 뭐 발표 전반적인 내용 뭐 폭넓게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지금 도전 과제로 뭐 이렇게 분류한 것 중에서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 이게 이제 얼마 전에 통과가 됐는데, 아까 이제 자문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저게 독소 조항을 갖고 있다라는 이제 뭐 그런 원자력계 내부에서 우려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가 어쨌든 뭐 규제하는 입장에서 보면 부진의 저장 시설을 기존의 SFP 말고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라는 거고, 장기적으로 이제 그 영구처분장을 빨리 확보하면 문제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이 이제 월성 2, 3, 4, 5기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당장 이제 계속 운전이 막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폐기물 그 특별법을 보면 설계 수명에 대한 정의가 사실 없는데 이거를 이제 유추해서 해석을 하다 보면 설계 수명이 처음에 설계한 수명, 월성 같은 경우에 30년으로 제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월성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설계했던 압력관 이거를 교체하지 않으면 지금 2호기 같은 경우에도 10년 허가를 주더라도 10년 운전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6, 7년 정도밖에 더 추가로 운전하지 못하는 평가를 이제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압력관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운전을 하려면. 그럼 압력관 교체를 하게 되면 설계 수명이 과거에 있던 게 아니라 새롭게 리셋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사실 설계 수명 바꿔주면, 새롭게 리셋을 하면 추가로 사용 해결료 저장조, 그러니까 부진의 저장 시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금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 자체가 월성 2호기 계속 운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은 그 다시 이제 문제의 원점으로 돌아오면 한수원이 월성 2, 3, 4, 5기에 대한 계속 운전을 정말로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의지가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뭐 그 몇몇 교수님들하고 또 협의도 했지만, 일단은 지금 있는 만들어지고 있는 법안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걸 잘 이용해 가지고 한수원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그런 면에서 한수원의 어떤 좀 더 책임 있는 적극적인 자세, 이게 더 필요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수원의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이렇게 견해를 좀 촉구하고,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자세를 전향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뭐 코멘트 겸 뭐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짧게 우리 황정원 변호사님 마이크 잡기 전에 짧게 우리 박상덕 박사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어 문을 닫았는데
월성 2, 3, 4호기 경제성 없을 텐데 왜 돌리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황 변호사님 마이크. 예, 황 변호사님. 예. 예, 일단은 그 건식 저장 시설에 대해서 조문을 마련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은 원안위에는 원자력 진흥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원안위 분들은 원전을 막는 분들이고 한수원 분들이 사업자분들이 원전을 추진하는 거니까 원안위에 대해서 저희가 원안위원들한테 원전을 사업을 하게 해달라. 이런 거는 구조적으로 맞지도 않고요. 일단은 그 관계시설 허가로 이미 되어 있고요. 일본에서도 관계시설 허가로 건식 저장 시설은 부진의 임시 저장 시설은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법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뿐인데 거기서 무슨 한수원이 추가적인 권리를 얻었습니까? 그 권리를 얻은 것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설계 수명에 대해서도 이제 법안이 7개 나왔는데 최초 설계 수명에 대한 법안이 있었고 변경 허가 설계 수명까지 포함하는 법안이 있었어요. 당연히 김성환 의원 안은 전자겠죠. 최초 설계 수명만 포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했을 때 당연히 이 법은 위헌입니다. 왜? 한수원이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막으니까 위헌이 되겠죠. 위헌에 대해서는 이제 프랑스와 독일의 관계가 달라지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한수원이 이것을 위헌이라고 다툴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다투지 않죠. 한수원은 결정권자들이 원전을 돌리고 싶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문제인 것이지 원안위 위원들한테 왜 원전을 돌리는데 계속 막느냐. 당연히 막아야죠. 이 사람들은 규제하는 사람들인데. 논점의 핵심을 이탈하지 마시고 어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왜 숨깁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누가 탈원전을 하고 있고 누가 원전을 막고 있고 누가 지금 사업력을 방해하고 있고 원자력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엉뚱한 사람들한테 유탄 던지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분위기가 너무 그렇게 업되는 것 같아서 조금. 네. 예. 사실 이런 논의를 할 때는 항상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모든 걸 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먼저 해요. 그래야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왜 상대방이 이걸 이렇게 만들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고준위 폐기물법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잘못됐다 하는데 잘못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 그걸 보면은 결국은 탈원전하시겠다는 분들의 주장은 원자력 발전소를 그만둬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계속 운전을 하려면은 설계 수명까지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운전하려면은 확보해라. 바꿔 얘기한다면 확보 못하면 발전소 이제 그만 돌려라. 그러니까 더 이상 신규 짓지 말고 지금 있는 것만 운영하고 거기서 끝내달라. 이게 그 사람들 주장인데 자꾸 원자력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계속 운전 할 수 있으면 하는 데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 모자란 걸 더 짓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고준위 특별법이 지금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게 벌써 몇 년 됐는데 이 합의를 못 봤던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그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임시저장 시설을 운영할 거냐 하는 데 대해서 답을 명시를 해라. 그게 10년이다, 20년이다, 좋다. 그걸 명시를 하면은 민주당도 허가를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걸 제시를 못한 거죠. 왜냐하면 영구처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나는 지금 이 주장하는 거 다 우리가 틀렸다 맞다 하는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 공감하는 거고 나도 그렇게 주장을 할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걸 실천해 가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설득할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우리 주장만 한단 말이에요. 신재생이 그 사람들 50% 하겠다면 50% 하면 어때요? 원자력은 아무리 늘려봐야 30% 이상 가기 힘들어요. 부지도 구하기가 어렵고 지금 계속 운영해가지고 아마 채울 수 있는 게 맥시멈 30%, 35%이 정도뿐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석탄을 신재생으로 바꾼다 그러면 환영해야 될 문제지도 모르는데
그걸 자꾸 같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원자력 하는 사람이 딴지 걸고 있다 이렇게 이제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박상득 박사가 많이 이제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조금 박상득 박사한테 불만은 그거예요. 왜 상대방을 배려를 조금도 안 해줘? 어? 아까 이재명 씨 얘기를 여러 번 언급을 하시던데 나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 그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얻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가급적 이런 데서는 좀 빼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이제 쉽게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한 가지만 제안을 한다면은 설득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됐건 나는 이 정책센터가 사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집합소라고 봐요. 그리고 솔직히 시간은 많고 돈은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니까 각 발전소 부지든지 그런 데다가 프랑스처럼 그 민간이 운영하는 이 원자력 정보센터 같은 걸 만들자 하는 얘기. 여러 번 내가 제안을 했던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만들면 거기에서는 할 일 없어요. 그러니까 돈은 조금 주고 고급 인력을 좀 갖다 놓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 그리고 그 양반들이 지금 그 환경 평가 보고서 어려워가지고 못 읽겠다 하는데 왜 거기다 그 정식 보고서 내면서 만화를 그려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게 그걸 왜 쉬운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거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안 해. 근데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조금 이 기관이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안이 됐으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는데 고준위 폐기물 자꾸 그 용량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논의를 지금 우리가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안하고 그런 쪽으로 끌고 갔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특히 위원장님께서 제 발표 부분에 대해서 멘트하신 것 저도 공감을 하고요. 또 제가 이 발표를 했던 것은 우리 그 센터장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게 우리 원자력 정책센터에서 하나하나 주제를 놓고 고민해보는 이슈로 삼자 하고 제가 던지는 뜻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토의는 여기까지. 예.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좋은 발표해 주신 장문희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념 사진 촬영에 앞서서 오늘 워크숍에 여러 내빈 분들이 오셨습니다. 잠시 소개해드리고 시간 관계상 한 두 분에게서 간단한 인사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자력 학회장님이신 이기복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일어나셔서 한번 간단히 인사 한번. 예, 안녕하십니까. 저 원자력 학회장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기복입니다. 오늘 제가 넥스포 이거 첫 번째부터 계속 참여하고 있는데 점점 좋은 말씀들 그리고 좋은 정책 제안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환영도 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 원자력 학회에 또 원자력 정책센터 지부가 대전에 만들어져 있는데 원자력 학회 건물에다가 그 정책센터 지부를 갖다가 설립을 할 겁니다. 아마 아직 계약이 안 이루어졌는데 저희들이 파격적으로 보증금도 안 받고 임대료도 굉장히 싸게 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박상덕 박사님 그리고 자문위원장님이신 이은철 자문위원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특히 또 박상덕 박사님 맨 마지막에 여기 계신 분들 또 원자력 가족 여러분들이 시민단체에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참여하라 그러셨는데 저도 또 한번 당부드리면은 원자력 학회 회원이 지금 6,700명 정도 되는데 사실 그동안 좀 이 증가 속도가 침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군다나 올해는 이제 탄핵 정국이 이게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는데 원자력도 더불어서 굉장히 좀 위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학회 회원들을 갖다가 적어도 4자릿수 10,000명 이상 좀 증진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곧 제가 호소문을 좀 띄우려고 그러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
동료분들한테 적극 권해가지고 원자력 학회 회원으로 좀 가입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뭐 학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갖다 잠깐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뭐 시간 관계상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이것으로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오늘 정말 귀한 분 오셨습니다. 저 멀리 경주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 한국수력원자력 발전본부장으로 계신 조석진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보고 인사를 하라 하는 이유는 아마 여기 잘 안 오는 멤버가 여기 와서 좀 반갑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사말을 좀 대신 드립니다. 먼저 일단 그 원자력계 제가 이제 이제 우리 회사 내에서는 이제 지금은 이제 회사 안에서는 제일 고참이지만 여기 계시는 이제 원자력의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교수님들 또 박사님들 계시는데 먼저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되게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오늘 참석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 이제 산업계에서는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쭉 현업을 하기가 굉장히 현업 해결하기는데 굉장히 급급합니다. 실은 아까 장문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실제 우리 현업에서 다 해결하고 있고 하려고 무지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 조금 언급을 드리면 이제 새로운 신규 원전 부지라든지 또 계속 운전에 10년, 20년 다음에 사용 후 해결료 처분, 중간 저장, 다음에 임시 건식 저장, 시설 건설 이런 것들이 실은 사내에서도 굉장히 사장님을 중심으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오늘 여기 와서 아마 여기 이제 기라성 같은 이제 원자력계 계시는 분들이 어떤 좋은 인사이트를 제가 좀 보고 좀 얻고 그것을 우리 저 회사 내에서 이행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겠다라는 그런 목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요번 이기복 우리 학회장님은 계속 참석했다는데 저는 오늘 처음 참석했는데 여기는 실은 오늘 요번 타이틀이 보면 리스크를 고려한 에너지 정책 방향이어서 지금 저희 제가 맡고 있는 이제 발전본부 내에서 하려고 하는 이제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발전소를 효율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오버홀 기일이라든지 또는 외국에서 하고 있는 온라인 메인터넌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밖에서 하시는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장문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 와서 앉자마자 느낀 거는 원자력 산업계 내부하고 원자력계 밖에 계신 분들하고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센트러스 투자라든지 신규 원전 부지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실 때 이제 우리 회사 내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많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좀 산업계에 있으면서 좀 느꼈던 것이 원자력계가 발전하려면은 이런 난상 토론이나 굉장히 많은 토론은 당연히 필요하다. 다만 이게 원자력계 내부에서의 토의가 결국 원자력 산업을 대표할 때는 조금 원보이스적인 측면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말할 기회가 생겨서 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아까 세 번째는 아까 우리 이현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좀 우리가 설득해 나가야 된다. 이 부분도 제가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계가 실은 아까 장문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 우리가 이런 원자력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이 실은 한
한 15년 전부터 계속 이런 얘기는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저희 회사 내에서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요즘 뭐 시쳇말로 유행하고 있는 뭐 얘기를 빌리면 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뭐 악마 편이다는 것처럼 우리 원자력계도 지금부터 좀 더 많은 그런 행동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인사이트를 좀 얻고자 해서 여기 왔고, 앞으로 원자력 정책센터가 이제까지 원자력계에 그래도 선두에 서서 많은 리딩 역할을 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인사말을 가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두 분에게만 제가 방금 인사말 좀 챙겨드렸고요. 이번에 두 분은 그냥 이제 잠깐 일어나서 인사만 좀 하시죠. 우리 원자력 산업협회 부회장으로 계신 노백식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 포스텍 총장을 하셨던 김무환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또 그 외 많은 분들께서 오셨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소개시켜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기념 촬영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들 좀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기념 촬영에 좀 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